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경계를 넘어 통합을 보다. 지은이는 서동석, 펴낸 곳은 에머슨 하우스 교육연구소입니다. 군자가 덕을 쌓아가고 학업을 닦는 것은 시대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로 접어들어 많은 미대학자, 사상가들이 새로운 문명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이자 문인인 에머슨도 세기 말의 상황에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시대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결국 자신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내 삶의 신비를 풀고 동시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갈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공간을 통찰하고 동시에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양이 몇백 년 동안 이룬 업적을 1세기도 안 되어 성취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계층 간 불균형으로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극적 모순을 조율하는 문제에 대해 과거의 성인과 현자들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도입니다. 에머슨이 살던 19세기 미국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당시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 남북전쟁과 급격한 산업화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에머슨은 이 시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갈등을 하나로 융합하는 미국의 정신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비평가인 로렌스 뷰월은 에머슨의 정신을 미국의 정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을 통합해서 세계 문명을 선도할 국가로 웅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부의 싸움으로 저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경계선 상에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 통합으로 가는 성현의 지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성인의 말씀에서 변화의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한때 우리는 일본의 문화를 동경한 적이 있습니다. 엄격한 질서를 존중하는 일본의 와 문화는 한 분야의 전문가 집안을 형성하는 장점도 있었지만 사회의 흐름과 소통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질서가 너무 오랫동안 경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라이 조직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해 왔습니다. 일본 문화를 지탱한 것은 질서 속에 감추어진 살벌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부패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폐쇄적인 사회와 지배계층의 닫힌 세계관에 있습니다. 닫힌 구조에서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그 기준이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사회의 기준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규칙에 이의를 제기한 천재의 대부분은 소외되거나 모함이나 반역죄 등으로 처단당했습니다. 역사상 많은 천재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숭배하는 공자, 석가, 예수 등도 당시에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대자유와 평등을 설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서양의 문명을 물질 문명이라고 하고 동양의 문명을 정신 문명이라고 합니다.
서양은 삶의 원동력을 주로 밖에서 찾았습니다.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은 서양인의 기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 중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마주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언어는 주로 대상에 중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은 그대로 이어져 서양의 언어는 명사를 중심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의 기능이 동사로도 전환되는 일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tab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식탁을 차리다, 안건 따위를 상정하다 등으로 동사로도 흔히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표현의 중심이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 대상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객체 중심의 인식 체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을 발달시키기에 적당합니다. 수학과 논리가 서양에서 크게 발달한 이유입니다. 반면 동양은 삶의 원동력을 주로 안에서 찾았습니다. 대체로 동양은 정주의 사회체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농업이 발달하고 생활의 중심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의 방식이 주관적입니다.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이 보다 많이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형용하는 표현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우리말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특별히 많습니다. 외부의 현실이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체계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 중심의 인식체계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학문을 발달시키기에 적합했습니다. 종교와 예술이 동양에서 크게 발달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인식과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서양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서 문화의 차이가 크다고 하지만 동서의 교류는 생각보다 장구합니다. 그러나 동서 문명의 교류와 순환 과정이 그리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피해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류와 순환이 있는 곳에는 또한 갈등과 충돌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밥그릇을 크게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탐욕입니다. 욕망은 인간의 기본 심사입니다. 이 욕망이 한편으로는 문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서 문명의 교류가 본격적인 접점을 이루고 크게 발흥한 곳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현대 비평가들은 동서 문명의 순환이 신대륙 미국에서 거대한 순환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짧은 인류 문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동서융합의 결과물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부드러운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연의 진화가 치열한 생명투쟁의 과정인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동서양의 정신을 융합한 사람은 에머슨이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다양성과 동양의 통일성을 중도의 정신으로 한데 융합한 주인공입니다. 에머슨이 창시한 초절주의는 서양의 물질주의와 동양의 정신주의를 융합해 실체적 진실을 담아내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에머슨이 주창한 트랜센덴털리즘을 초절주의로 번역한 것은 그가 추구한 것이 단순히 현실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실 저 너머를 무시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초절은 현실의 수용과 초월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서양인 중에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인 중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제로 삶에 구현하고자 노력한 사람은 에머슨일 것입니다. 묘하게도 그는 조화를 의미하는 콩코드 지방에 살면서 동서양의 사상을 조화롭게 융합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고 있던 젊은 문인과 종교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머슨의 정신은 당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이어져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선불교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은 에머슨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내재 가치에 기반을 둔 투자와 진실과 도리에 맞는 경영을 중시하는 점도 모두 에머슨의 철학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이 에머슨을 사도로 삼고 있습니다. 에머슨이 지금까지도 다양한 계층의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미국적인 정신과 더불어 시대와 경계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명이 발화할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을 담을 정신입니다. 에머슨이 그 정신을 제공한 셈입니다. 에머슨의 핵심 가르침은 구시대, 즉 유럽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미국 자체의 새로운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자립을 미국의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때 고조선은 세계의 중심으로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널리 사방에 떨쳤습니다. 찬란한 고조선의 역사에 비하면 현재 우리는 너무 작아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축이 극에 이르면 팽창하기 시작하는 것이 자연 물리의 법칙이기 때문이니까요. 역사도 변화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변화의 원동력은 우리의 의지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사랑하는 홍익인간의 보편 정신이 없다면 우리의 주장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도의 도리를 실천해야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도의 정신은 조화와 균형의 정신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 문명사를 바꾼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문명 전환기에는 전염병이 문명 전환의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주의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흑사병은 신중심의 중세 유럽 사회를 인간 중심으로 사회 생태계를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정치에서는 공화정,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문화에서는 인문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에 이르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나는 변화의 원리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교황과 정치 지도자들의 만행이 극을 이루며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계에 도달하자 궁즉 변의 변화 원리가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변화는 이러한 민초들의 각성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봉건주의 체제의 폐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등이 등장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처음의 정신은 흐려지고 다시 기득권 세력이 생겼습니다. 새로 등장한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전 시대의 병폐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어떤 시대이건 사회가 불안해지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마련입니다. 개인보다는 국가의 체제를 우선시하는 기본 취지는 이해되지만 극에 이르면 국가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지배계층의 이익만 남게 됩니다. 2045년으로 예견되는 문명의 특이점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류의 생존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팬데믹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를 요구하는 전조현상과 같습니다. 더 이상 역사적 논쟁,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공방, 밥그릇 싸움 등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동시에 2000년 만에 오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욕망의 전차를 타고 끝없이 인간의 본성 밖으로만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공통된 말씀은 너를 너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부로 쏠린 감각과 의식을 자신 내부로 돌려 우리의 본성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자연인일까요? 자연인은 공직에 있건 없건, 자연 속에 살건 안 살건, 지위나 공간과는 관계없습니다. 진정한 자연인은 자신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도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의 마음도 대자연의 본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는 일체 유심조라고 설파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등 인간 사회의 모든 활동은 생존의 3대 조건인 의식주 활동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접하면서 물질적 풍요가 인간 생존의 절대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발전은 물질과학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발전 속도는 폭주하는 기관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학에 비해 정신과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신이 없는 물질은 인간을 파괴할 뿐입니다. 새로운 생명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병폐를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주체적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미군정이 일제강점기의 인사들을 상당수 그대로 쓰면서 과거사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록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국민의 정신을 통합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식 태도를 바르게 전환하는 것이 과거사 정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보편 정신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편 정신의 회복은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살 수도 없고 미래에 기대서 살 수만도 없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현실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오늘을 바른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진실하게 바뀝니다. 과거를 잊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리석거나 힘이 약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방관한 대가 등으로 과거의 잘못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적폐청산은 나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사일에 인류가 상상하지 못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걸맞은 변화를 실천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변화는 스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으로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론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구질서에 근간한 법과 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따라서 고정된 잣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에머슨은 일관성을 어리석은 일관성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대가 현재 생각하는 것을 확고한 언어로 말하라. 비록 오늘 그대가 말한 모든 것과 모순될지라도 내일은 내일 생각하는 것을 확고한 언어로 다시 말하라.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대중심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재에 대한 에머슨의 정의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옳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옳다고 믿는 것, 그것이 천재다. 서양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는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신은 오랜 투쟁과 피해 대가로 생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양에 비해 민주주의 역사가 매우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잠재된 도덕적 의식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국민의 도덕적 수준에 비해 정치인의 도덕 의식이 너무 낮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국민에게는 법을 엄격히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갖는 권리가 큰 만큼 그의 도덕적 의무도 매우 큽니다. 서양은 민주화 과정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법은 비교적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법규를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이 엄청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도덕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를 단순히 가운데로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도에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중도는 상대를 가르는 진영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도는 진실이고 진실은 어떤 곳에 특정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편재하기 때문입니다. 좌우 정치 세력을 막론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중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정치인의 진실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지향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다름으로써 전체를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트집 잡을 것이 아니라 다름을 계속 조율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자 자세입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서로 다르지만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율 작용이 무너지면 몸의 균형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의 기본적 생존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주입니다. 특히 먹는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바로 발동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남녀 간의 생식 욕구와 그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온갖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간 사회를 음식 남녀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전 보릿고개 시절엔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면 요즘은 지나치게 먹거나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음식이 우리 자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소비가 미덕이라는 환상 속에 있습니다. 과소비를 조장하는 경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소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결혼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결혼 후에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모두 합치면 38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 관계의 변화와 인적 자원의 변화입니다.
미래에는 다시 새로운 형태의 모계 중심 사회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물론 고대의 모계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기계화되면서 남자가 힘쓸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교육을 통해 전문화되고 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의 도움 없이도 여자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양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대개 여자는 49세가 넘어가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 남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는 56세 이후 같은 이유로 여성 호르몬이 증대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결국 중성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음양의 양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중성을 지향하는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녀의 문제는 양성 평등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남녀 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물질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정신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의 조화가 인간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코로나는 물질 문명의 발달에 맞게 인류의 도덕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라는 대자연의 명령과 같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처럼 지금의 코로나 역시 인류의 정신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물질 문명의 발달이 주는 병폐를 경고했습니다. 사람의 재간이 늘어나면 기이한 물건이 갈수록 많이 생긴다. 첨단 기계는 몸을 편리하게 하지만 정신을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식주의 문제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자연히 여가 활동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 산업과 사이버 섹스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도덕과 심성을 파괴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것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또한 중요한 화두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참으로 묘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건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소비 형태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물질로 채우지만 나중에는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온갖 변태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근본적으로 인류의 물질 문명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자 벌어지는 인간의 이상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역사상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석유 재벌 록펠러입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감각과 영민한 머리로 엄청난 수입을 올렸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1913년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며 그는 진정으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로우가 에머슨이 소유한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산 이유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재화를 만들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로우가 자연에서 실험한 경제적 삶은 한마디로 심플 라이프입니다. 우리식으로 풀이하자면 소박한 삶입니다. 소로우는 자연의 생명 흐름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구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믿음이 강했습니다. 종교가 항상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선도와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가
시공간의 변천에 따라 각기 득세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온갖 종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을 기독교로 통일하면 천국이 도래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지옥이 구현되었습니다. 사회 혼란이 극에 이르러 흑사병이 유럽 사회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14세기에 유럽에서만 2,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흑사병 이전에 4억 5천만 명이던 것이 흑사병 이후 3억 5천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중세 기독교는 전염병의 원인을 마귀의 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녀 재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재판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권력 없고 돈 없는 사람만 악마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종교나 믿음도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종교는 개인을 구원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사회를 구하기는 힘듭니다. 에머슨은 하버드 신학대학을 나와 목사직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3대째 목사직을 수행한 그는 기독교 정신에 정통했습니다. 청교도의 전통이 강한 미국 동부 지역에서 당시 목사는 존경과 더불어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과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강했던 에머슨은 형식적 예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양심이 발동했습니다. 에머슨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예수의 정신을 지향했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통해 인간이 자유롭게 되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종교는 19세기 에머슨 당시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이 형식적인 틀 속에 인간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을 해방시켰지만 예수의 정신을 계승한 기독교는 오히려 신을 내세워 인간을 종교의 노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원의 진리를 추구한 에머슨의 정신은 다른 종교와 철학으로 확장되어 특정 종교의 독선을 배격하고 모든 종교의 공통적 진리로 통섭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종교나 철학의 형식으로 진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동서양의 종교를 아우르는 사상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종교적인 미국 초절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골치 아픈 집단 중에 하나가 종교 집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종교는 거의 대부분 경계를 공고히 하고 경계 안에 사람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본주의 논리로 종교의 경계를 나누어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에머슨은 교회에 내는 헌금도 부끄러운 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종교가 일종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힘과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는 대표적인 기부단체입니다. 그러나 기부금 일부만이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곳에 쓰이고 나머지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 사업자들은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종교단체를 비싼 가격에 되팔기도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천국행 표를 파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나 석가가 다시 세상에 온다면 이 세상이 말세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종교가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금도 없고 사업 구조가 단순해도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의 이런 행태를 이용해 범법자들이 종교를 사업의 파트너로 삼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도 종교단체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앞으로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줄까요? 진정한 기도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는 성인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바로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의 말씀처럼 하늘의 도리를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진리가 형식에 있지 않음을 석가도 말씀했습니다. 만약 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금강경. 삶이 천지인의 도리와 어긋나 있다면 그는 종교와 관계없이 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수가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진실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가보면 주로 노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올 정도입니다. 종교가 몰락의 길로 접어든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종교 생활이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종교의 핵심 조직은 주로 일반 신도가 아닌 성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성립되던 초기에는 일반 대중이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종교가 거대화되면서 위계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말단의 부재에 이르기까지 위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불교도 종정에서 행자까지 각 품계에 따라 엄격한 질서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종파가 매우 다양하지만 종파마다 나름의 위계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도의 자유의지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유의지에 따라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단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더 이상 타율 종교가 종교의 중심을 이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자율 종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성인이 추구하는 것은 종교의 수단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미래의 종교가 사라진다는 예견은 종교가 깨달음보다는 기복으로 돈을 버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좀 더 고찰해보면 깨달음을 성직자들에게 국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종하고 따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보편 정신을 회복하는 대각성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깨달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현재 내가 진실한가를 스스로 각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현재의 나는 내가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선악이 뒤섞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면 모든 종교의 핵심만 남을 것입니다. 그 핵심은 인간의 각성, 즉 깨달음에 이르는 원리와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깨어나고 마침내 전 세계가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인류는 진실로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진실한 모습을 회복할 때만이 과거로부터 자유롭고 동시에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말 그대로 으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와 석가가 공통으로 전한 것은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대자유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현 종교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현재 남은 것은 기복과 물질 만능주의뿐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를 대신해서 으뜸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 교육과 그 정신을 표현한 문화밖에 없습니다. 미래 문명은 신인류가 주도할 것입니다. 현재의 인류와는 전혀 다른 인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 생명과학, 뇌과학, 정신과학, 로봇 등 모든 첨단 과학기술이 한데 융합된 사이보그나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만약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첨단 융합기술을 악용한다면 인류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지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산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결국 교육과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과 문화만 있다면 정치, 종교, 경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은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혼란이 극에 이른 사회입니다. 또한 지금과 유사한 대전염병이 사회를 파멸로 이끌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이라는 독립된 연구 집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 유니버시티에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곳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도 진리가 보편성을 갖고 있고 보편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대학이라고 보는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대학은 정치와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중세 르네상스의 중심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보편 정신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 진리로 무장한 대학에서 인문, 자연, 사회과학 등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서구의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유럽의 대학 못지않은 성균관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이 서양을 앞서지 못한 것은 보편 정신이 철저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위계 질서가 엄격한 권력 사회에서는 만인의 평등과 자유를 담보하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민주주의 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학의 역할이 큽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독재 정치의 쓴맛을 보았지만 그 굴레를 비교적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대학이 지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돈이 독재보다 무서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돈의 노예가 되면 이념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독재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대중이 공동의적으로 생각하고 합심하여 대항하지만 돈 앞에서는 양심도 진실도 사라집니다. 정신이 타락하면 물질적 발전이 오히려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불균형이 한계 상황을 넘으면 과학기술이 오히려 사회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미래 과학기술을 다루는 인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때문에 미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 교육이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 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의 발전이 공동체의 발전과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 교육이 결실을 맺을 곳은 문화입니다. K-팝으로 시작된 한류가 영화와 드라마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진정으로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홍익인간과 같은 보편 정신이 필요합니다.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문화적 고리는 단군 문화입니다. 단군 문화의 핵심은 홍익인간의 정신 문화입니다. 현재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을 삭제하자는 일부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문화도 만들고 심지어 남의 나라 문화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좋은 전통 문화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홍익인간의 이념을 일부 종교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에머슨은 동서양의 사상 중에서 좋은 것은 다 갖다 이용해서 초절주의라는 통합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초절주의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사상체계입니다.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를 하나의 멜팅팟에 다 녹여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에머슨의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인종의 용광로 안에 다양성을 담아 사회의 통일성을 끌어낸 덕에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심 통합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이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진정한 문화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홍익인간 제세2화라고 하는 우리의 좋은 전통 문화를 세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본래 홍도익중의 준말로 어떤 특정 종파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큰 도로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인류 공영과 평화의 정신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없는 사회에서는 상식이 오히려 세상을 뒤엎는 역천사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허균은 현대의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가장 상식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허균의 사상은 시대를 관통하는 평등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등사상은 성인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석가와 예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설파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세상의 중심으로서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종교는 기득권의 정치 세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향을 현실 저 너머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적 성향이 인간의 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은 천국이나 극락을 희구합니다. 천국과 극락을 별개의 세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는 깨달음을 증득하는 순간 바로 불국토가 눈앞에 펼쳐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공자가 꿈꾼 이상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대동사회는 바로 이 세상에서 구현해야 하고 구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명제입니다. 하늘의 도, 즉 진리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일상성에서 영원성을 보는 것입니다. 일상의 상식 회복은 밝게 깨인 의식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인의 말씀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일상의 삶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도 일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창조하는 중심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자신이 느끼는 심리 상태와 일치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자신 밖에서 헤매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나를 바르게 탈바꿈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사회는 기도로 구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뜻과 강인한 의지, 그리고 진실한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자신을 성찰하는 수단이지 무엇을 얻고자 갈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자, 노자, 석가, 예수가 공통적으로 말씀한 상식입니다. 미래 사회는 성인의 상식이 실현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공에 관한 많은 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에머슨의 시라고 알려진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선사합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바르지 않은 친구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조그만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떠나는 것, 자신이 살아온 행적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사실 이 시는 에머슨의 시가 아닙니다. 베시 스탠리가 쓴 글이 여러 사람들의 개작을 거쳐 현재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시의 내용이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에머슨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에머슨의 정신은 한마디로 실용주의적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관념의 한계를 깨고 모든 종교와 철학의 공통점을 한데 융합하여 초절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삶의 양극적 모순을 통합한 진실과 진리입니다. 모든 종교, 체제, 인종 등을 초월해서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평범한 사실은 진실한 삶입니다. 이 정신이 인종 백화점이라는 미국을 하나로 융합하고 초거대 국가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우리도 에머슨의 실용주의적 중도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것이라도 이치에 합당하고 좋은 것은 우리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나 종교 등의 문제로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 종교 등의 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을 추려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문명의 전환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문명의 변화에 맞게 미리 준비하고 때에 알맞게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대자유가 예수와 석가가 공통으로 추구한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세상이 도래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계를 넘어 통합을 보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공자라고 불리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사상과 주역을 바탕으로 문명 전환기에 놓인 지금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인 핵심어 두 개는 중도와 자립입니다. 저자는 중도가 중간지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실과 조화와 균형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립은 타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갈등과 국가적, 민족적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인류의 모습이 마치 콩가루 집안의 형제자매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같은 핏줄로 이어진 하나의 종인데 그 안에서 갈라져서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다. 아무리 경쟁이 발전의 원리라고 생각해도 도를 넘었습니다. 동물들은 이 정도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서로 힘으로 다투긴 하지만 질서가 정해지면 더 이상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너무나 거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양보와 타협, 균형과 조화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쟁취와 성취만 생각하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죠. 한마디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만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그 마음과 그 뜻이 지혜롭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무장한 열정은 스스로를 해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조화를 파괴합니다. 진실한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실한 삶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그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타인에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태도와 가치관을 자신의 행동 규범으로 똑같이 적용하거나 도리어 더 엄격하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진실한 삶이겠죠. 두 번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옳은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삶의 특징 세 번째는 타인의 진실함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타인의 진실이 나의 진실과 달라도 수용하고 공존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과 다른 진실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남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입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상반된 두 개의 진실이 동시에 모두 옳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이 세상 사람들 머릿수만큼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스스로 그 진실을 검증하고 진화시키며 자신의 진실과 상반된 타인의 진실도 존중하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 줄 아는 삶. 저는 그런 삶이 진실한 삶이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비록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얽혀서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식주와 정신, 도덕, 가치관의 자립이 필요합니다. 자립의 핵심 요소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또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울림과 휘둘림은 분명 다른 개념이죠. 어울리지만 휘둘리지는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책의 내용대로 내가 깨우치고 내가 변화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